오늘은 조선시대 왕의 성생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식욕은 곧 건강의 척도였고 왕의 성욕은 곧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왕의 후계자를 낳는 일은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국가 존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원초적 욕망조차 마음대로 채울 수 없었고 때로는 그 욕망을 단식투쟁의 무기로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역사책이 조용히 덮어뒀던 조선 왕들의 욕망과 그 뒷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조선의 왕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 바로 연산군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 이유가 단순히 폭군이어서만은 아닙니다. 그의 성생활이 워낙 극단적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연산군은 궁궐 안에 무려 1만여 명에 달하는 기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일반적인 후궁 제도의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숫자였죠.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그는 신하들의 아내에게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할 조정의 대신들이 자기 부인을 빼앗길까 두려워 벌벌 떨어야 했던 겁니다. 역사 기록 안에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도 존재합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덕적으로 무너진 흔적들이 실록 곳곳에 박혀 있거든요. 연산군처럼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조선의 왕들이 처한 현실은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꽤 숨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잠자리는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영역이었거든요. 만약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잠자리를 거부하기라도 하면 그건 궁궐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중대 사안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왕이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왕실을 버린 재앙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조정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각종 제사를 올리고 귀한 약재를 구해오고 심지어 미신과 무속인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후계자를 향한 이 집단적 집착이 조선 궁궐 안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도대체 누구와 잠자리를 가졌을까요? 의외로 왕은 자기 마음대로 상대를 고를 수 없었습니다. 왕자를 만들어야 하는 무거운 목적이 앞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쾌락을 위한 합방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됐거든요. 그 선택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상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이 어떤 여인과 언제 어떤 날에 동침해야 건강하고 총명한 왕자를 얻을 수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운세를 점치고 날을 받아 상대를 결정했죠. 한마디로 왕의 잠자리 스케줄을 통째로 관리하는 총괄 디렉터였던 겁니다. 이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출세를 꿈꾸는 가문들은 대전 상궁들에게 몰래 뇌물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안 딸을 왕의 눈에 들게 하려면 먼저 상궁의 마음을 사야 했으니까요. 당시 권세 있는 대전 상궁 한 명의 뒤에는 수십 개의 가문이 줄을 서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왕의 침실로 가는 문은 왕이 여는 게 아니라 상궁이 열어주는 구조였던 겁니다. 최고 권력자라 불리는 왕조차 잠자리 하나만큼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 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택을 받기 위해 궁녀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왕의 승은을 입는다는 건 단순한 하룻밤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낳으면 일개 궁녀에서 후궁으로 신분이 뒤바뀌고 가문 전체가 들썩이는 출세의 사다리가 열리는 거였거든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궁녀들이 거쳐야 했던 수련은 지금 들어도 꽤 충격적입니다. 먼저 하체와 골반근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궁궐 안을 항상 발뒤꿈치를 들고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복도를 닦을 때도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특정 근육을 의식하는 자세로 걸레질을 반복했죠. 여기까지는 그나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훈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꼽 위에 차가운 얼음물을 올려두고 흘리지 않고 버티는 훈련을 했고 전열려 쓰지 않은 채 입과 혀만으로 홍시를 핥아먹는 연습도 했습니다. 이 장면들은 훗날 영화에도 그대로 묘사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20대 초반의 궁녀 김씨가 새벽마다 차디찬 얼음물 그릇을 배 위에 올리며 이를 악물던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자, 이제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침실로 향하기 전 어린 궁녀들이 먼저 들어가 방을 세팅했습니다. 물수건, 요강, 가래침을 뱉는 타구까지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제자리를 찾아 놓였죠. 그 침실의 이름이 바로 강령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왕의 방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이름 안에는 꽤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개국공신 정도전이 유교 핵심 서적인 서경에서 따온 이름인데 오복 중 세 번째인 강령에서 비롯됐거든요. 강령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의 완벽한 중용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욕도 성욕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텅 빈 고요의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왕의 침실 이름이 욕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이 철학을 반영하듯 강령전은 경복궁의 정중앙에 배치됐고 내부 구조는 사방이 둘러싸인 우물 정자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강령전이 왕자 생산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경무에 치여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왕에게 이곳은 유일하게 숨을 고를 수 있는 개인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나라 전체를 짊어진 왕에게도 그저 혼자 있고 싶은 순간은 있었을 테니까요. 방안의 준비가 끝나면 모두가 물러났습니다. 단 한 부류만 빼고요. 나이 지긋한 숙직 상궁들,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 뻘 되는 그 경험 많은 여인들만이 침실 주변에 남았습니다. 강령전의 우물 정자 구조 기억하시죠? 중앙의 방을 둘러싼 주변 8개의 방에 상궁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며 왕의 침실을 감시했죠. 단순히 지켜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왕자가 만들어질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겠다며 실시간으로 개입했거든요. 옆으로 비트십시오라는 말이 얇은 벽 너머로 흘러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지나치게 흥분한 기색을 보이면 어김없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옥체를 생각하시어 그만하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요. 최고 권력자라는 왕이 자기 침실에서조차 누군가의 눈길과 목소리를 견뎌야 했던 겁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가 나일강에서 의식을 치르며 백성들 앞에 서야 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지만 수많은 시선 아래 의무를 수행해야 했다는 점에서 왕이라는 자리의 무게는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화려한 용상 뒤에 숨겨진 왕의 진짜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숨막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원칙이 항상 지켜진 건 아니었습니다. 왕도 결국 피가 흐르는 인간이었으니까요. 숙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인물인데 그는 절차 같은 건 과감히 생략하고 여색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급기야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미인을 경계하시옵소서라는 직언이 담긴 상소였죠. 신하가 왕에게 여자를 조심하라고 글을 올려야 했던 상황, 그 자체가 숙종의 생활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은 또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그에게는 주요순 야걸주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낮에는 요순처럼 훌륭하고 밤에는 걸주처럼 향락을 즐긴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성종은 낮에는 경국대전과 동국통감을 편찬하는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후궁과 기생들과 어울리며 거의 매일 음주 가무를 즐겼죠. 재위 25년 동안 3명의 왕후를 포함해 12명의 비빈을 두었고 16남 12녀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자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조용히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요. 연산군의 극단적인 행보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신하들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팠겠죠. 원칙을 세워도 왕이 무시하고 상소를 올려도 흘려듣고 병풍에 좋은 글귀를 써붙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침실을 경복궁 정중앙에 배치한 것도 사방을 상궁들로 둘러싼 것도 결국 왕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은 좀 더 물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경연을 밤에 여는 것이었습니다. 경연은 왕과 신하들이 모여 경전을 읽고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인데 원래는 낮에 열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슬그머니 그 시간을 밤으로 옮기기 시작했죠. 명분은 학문 수양이었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왕이 주로 밤에 잠자리를 갖는다는 점을 이용해 공부를 핑계로 합방할 시간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왕은 경연을 그냥 빼먹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연산군은 핑계를 대고 자주 불참했고 나중에는 아예 경연 자체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신하들의 머리를 쥐어짜낸 대책이 왕의 한마디에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왕들은 도대체 몇 살부터 이 모든 것에 뛰어들었을까요? 기록을 들여다보면 꽤 놀랍습니다. 왕들은 대개 10대 초반, 심지어 그 이전에 혼례를 치렀거든요. 물론 혼인했다고 해서 바로 잠자리를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그걸 알 리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현종대에는 10살이 된 왕세자를 혼인시키려 하자 신하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자가 타고난 자질은 있으나 혈기가 있는 몸인데 어찌 10살에 아내를 두게 하겠느냐며 2, 3년 안에 합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극구 반대했죠. 어린 세자를 걱정하는 신하들의 목소리가 실록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첫 잠자리는 언제였을까요? 조선의 대표적인 의학 서적 동의보감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남자가 16세가 되면 신장의 기운이 왕성해져 정기가 넘치고 자녀를 둘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이 기준으로 보면 왕들의 실질적인 첫 경험은 대략 16세 전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은 일찍 했지만 실제 합방까지는 나름의 기준과 절차가 있었던 셈이죠. 어린 왕세자를 둘러싼 어른들의 셈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6세라는 기준이 있었다고 해도 조선의 역사는 언제나 예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예외 중 가장 극적인 인물이 바로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입니다.
순종은 9세 무렵이라는 믿기 어려운 나이에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세자 시절 글이나 이론이 아닌 방식으로 잠자리를 배웠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놀랍게도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명성황후였습니다. 세자가 장성했음에도 남자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자 명성황후가 직접 궁녀를 시켜 몸으로 가르치게 했다는 겁니다. 야사에 따르면 명성황후는 문 밖에 서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으며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이었는지 왕실의 존속을 걱정하는 군주의 판단이었는지 그 경계가 묘하게 흐릿한 장면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구한말 학자가 남긴 야사에 불과합니다. 정사로 인정받지는 못하죠. 하지만 순종이 평생 단 한 명의 자녀도 두지 못했다는 사실과 맞물리면서 그가 고자였다는 설의 근거로 지금도 흥미롭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치고는 너무나 쓸쓸하고 인간적인 뒷이야기입니다. 결국 조선 왕들의 성생활은 개인의 욕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비의 임신, 왕자의 탄생, 왕조의 노혼속,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지배했거든요. 성리학은 하늘과 땅의 음양이 조화를 이뤄야 만물이 생겨나듯 부모의 몸과 마음이 완벽히 건강해야 총명한 후계자가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허준은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남녀가 한번 교합하면 인체의 귀중한 전기가 단번에 사라진다고요. 욕정을 참지 못해 전기가 바닥나면 기운이 쇠하고 병이 찾아오고 결국 목숨까지 위태로워진다는 겁니다. 허준은 그 전기를 사람 몸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물 1호로 꼽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왕의 잠자리가 실제로는 의학과 철학과 국가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진 자리였던 셈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욕망을 버텨내는 자리였던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